네, 뭐 특별히 준비된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금호공대 학생들이신가요? 네. 어디는 아닌 분도 꽤 있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만나뵈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이 금호공대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설립한 거죠? 네. 그리고 이게 구미전자공단, 구미전자단지 이것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만든 것이죠. 과거에는 대구 경북 경제가 매우 활력을 갖고 있었고,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한 축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면서 계속 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과연 내가 여기서 평생을 안정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걱정 없나요? 네. 제가 다니면서 들어보는 얘기 중에 친구들이 자꾸 수도권으로 떠난다. 친구들 수도권으로 안 떠나게 이 동네에서 좀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꽤 많이 들었어요. 꽤 서글픈 현실인 거죠. 원래 이제 국가 성장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불균형 성장 전략, 소위 성장 드라이브 정책의 한 형태인데 불균형 성장 전략을 대한민국이 이제 취해왔던 겁니다. 뭐 사실은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제 워낙 뭐 비난한 이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였고 가지고 있는 자원은 취약하고 투자할 기회는 많은데 투자할 돈이 뭐 거의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은 딱 하나죠. 한 군데 몰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분산시키면 다 소진돼 버리니까요. 마치 물을 줘야 될 밭은 많은데 물수대가 하나밖에 없다. 근데 똑같이 공평하게 뿌려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그죠? 한 군데라도 몰아가지고 거기만 집중적으로 물을 주면 거기가 성장하고 또 그 다음 기회에 또 옆에 물을 주고 뭐 그러면 이제 옥토로 좀 바뀌면서 경제가 전체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전략을 취했죠. 이제 그런 성장 전략의 다른 부수적인 문제는 부정부패가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정경유착. 왜냐하면 정부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해가지고 한 군데 몰아줘야 되는데 이분한테 몰아주기로 하면 이분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다른 사람은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피한 선택이다. 근데 정치적 재량이 너무 많은 거죠. 그게 이제 정치부패, 정경유착 이런 거에 한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까지 성장해올 때 사실 이런 요소가 매우 많았죠. 그 속에 사실 하나의 요소로 정말로 노력해서 기술 개발, 수출, 시장 개척을 통해서 그것만으로 돈을 벌었냐? 그거보다는 부동산 투기.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뭐 부동산 많이 사놓으면 은행 이자율보다 부동산 상승률이 높으니까 거기서 부를 쌓았던 그런 경험도 있죠. 지금은 전 국민의 꿈이 되어버렸지만. 하여튼 이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때는 성공했고 그게 이제 한쪽에 집중 투자를 하면 생산이 늘어나고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니까 국민들의 소득이 늘고 소득이 늘니까 소비가 늘고 다시 수요가 늘어서 다시 또 생산이 늘고 이러한 소위 선순환이 공급 중심의 선순환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 공급 중심 선순환의 한 축이었던 이 재벌 수도권 이게 지금은 이제 문제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집중된다고 하는 것은 불공정을 말하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뭐 불가피하지만 불공정하죠. 근데 이거는 한계에 도달하면 이제 이게 짐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수도권 집중이 딱 그 짐이 돼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가면 아파트 한 평에 1억 5천만 원씩 하는 데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어디 공장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무슨 임야가 막 300만 원, 500만 원씩 해요. 개발 가능한 임야들. 그거 어떻게 공장을 하겠습니까? 지방에 가면 그냥 20만 원 하는데도 땅이 남아나요. 이게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지금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불균형 성장 전략,
수도권 중심의 1급 경제 체제. 이게 이제 한계를 노출하고 이게 이제 국가 성장을 가로막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균형 발전이 매우 중요한 시대 화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안 하면 안 되는 핵심 생존 전략, 핵심 성장 전략이 된 겁니다. 하여튼 그 중에 일부가 제가 어제 대구도 둘러보고 지방을 여러 군데를 다녀보는데 모든 지방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도 좀 살자. 같이 좀 살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아마 여러분들 생각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하튼 이제는 이제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 또 지역 간, 남녀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과 자본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여하튼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의 이 불균형을 회복해가지고 공정하게 균형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가 됐고 그 중에 지역 균형 발전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현실로 만들어야 하고 또 사실 구미가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전자산업단지로 각광을 받다가 지금은 미래가 걱정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질문은 자유롭게 하시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짧게 제가 말을 길게 했더니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결론만 아주 짧게 오해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는 준비되어 있나요? 마이크 어디 있어요? 아, 여기서 가지고 빨리 나눠드리세요. 한 줄 하나씩 드리면 되겠네요. 우리 사회자 것도 드리시죠? 네. 그래서 여기 한 분, 여기 한 분, 여기 한 분. 마이크 주신 분은 옮겨가면서 앞에 뒤에 자유롭게 할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자, 질문하시거나 의견을 내실 분 말씀하십시오. 제일 중간에 제일 앞에 분부터 할까요? 혹시 경제 관련 질문만 할 수 있나요? 뭐 상관없는데 본인 누군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네, 저는 신소재공학부 김찬이라고 하고요. 제가 준비한 질문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시간에 맞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3가지 중에 하나는 성장 회복은 기업에 달려있다고 하셨는데 일자리 같은 경우를 저희가 볼 때 기업은 규제 철폐와 고용에서 오는 리스크를 줄이고 싶어하고 경쟁을 통한 사원들의 개개인의 경쟁력 확보를 원하고 또 저희 같은 개개인의 경우에는 평생의 경쟁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데 성장과 기업의 성장과 노동 문제에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랑 두 번째로는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서 질문을 할 텐데 기존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대담을 하실 때 보면 민주당이 이제 180석의 위력을 활용하지 못한 부분을 답답하다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행정부랑 지방의회, 의회의 권력까지 다 지녔는데 총선이 지난 지 2년이 채 안 돼서 이 후보님께서 윤 후보를 추격하는 모양새가 된 데에는 국민들이 민주당에 실망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후보님께서 경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도 중앙 정치에서 조금은 거리가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느 부분이 좀 답답했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어떻게 달라질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근래 뜨거운 N번방 방지법 등이 대의를 이해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지금은 검열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주장 등 첨예한 갈등과 토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법조인 출신 이재명으로 정치인의 이재명으로 봤을 때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시간 이상 대답을 해야 될 중요한 질문을 3개씩이나 해가지고 제가 매우 난처하긴 한데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질문의 핵심은 성장과 노동 존중이라고 하는 게 양립 가능하냐 뭐 그런 것 같아요. 또 기업 정책에서 정부 역할이 대체 뭐냐, 규제와 자율의 관계는 대체 어떤 거냐, 어떤 한계가 있느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질문하는 건 우리 학생의 자유지만 또 해석은 또 제 자유니까 그래서 이렇게 압축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과 노동이 배치되는 것이냐. 사실은 이거는 성장과 노동 말고 더 근본적으로는 소위 분배와 성장의 관계는 상호 대립되는 것이냐. 이거와 사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연장선인데, 과거에는 투자할 곳은 많은데 투자할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에 집중하면 바로 그게 경제 성장의 결과로 나타났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당연히 고용도 늘고 소득도 늘고 국가 총생산도 늘어나고 GDP도 늘어나고 이런 선순환, 소위 뭐 과거에 말했던 낙수 효과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고도성장 시대였죠. 또 다르게 말하면. 그럴 때는 분배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성장의 저해 요소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분배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물수대 하나인데 이걸 물 뽑아가 여기저기 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토대가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냐? 투자할 돈은 남아도는데 투자할 곳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이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확 떨어졌다. 옛날에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높았거든요. 뭐 몇백 프로는 기본이었고 보통 천 몇백 프로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뭐 50% 아예 없는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 150%. 그러니까 이게 또 증명하는 바고 또 하나는 은행 금리가 돈을 빌릴 사람이 많으면 은행 금리는 높을 거 아니에요. 지금 돈을 빌리겠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은행이 마이너스로 빌려준다. 얼마 전까지 한국은행은 0.5% 이자만 내면 돈을 빌려준다. 기준금리가. 근데도 돈이 안 돌아가더라. 안 빌려가더라. 유럽 이런 데는 마이너스로 빌려주겠다. 지금 1억 빌리면 5년 후에 9,500만 원만 갚아라. 그래도 돈을 안 빌려가더라. 돈이 남아도는 시대다. 그 말이죠.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수요와 공급 중에 균형이 맞는 시점까지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공급 역량은 이만큼 뛰어난데 수요 역량이 이만큼 위축되어 있으면 이 경기 침체가 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정부의 정책을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수요를 확대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보면. 그래서 지금은 지나치게 양극화, 여러분 양극화 문제라고 다 입에 달고 사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양극화가 문제입니까? 기분 나빠서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죠. 자원이 한쪽에 지나치게 집중돼가지고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더라고요. 쌓여있더라고요. 필요한 사람은 쓰지 못하고 가진 사람은 너무 많아서 못 쓰는 상황. 이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죠. 그래서 성장이 정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IMF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들이 이미 오래전에 10수년 전에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포용 성장 정책을 취해야 된다. 성장의 기회와 성장의 결과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지속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성장하는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오래전에. 근데 우리나라만 유난하게 그 분배를 강화하면 성장이 안 돼요. 복지를 강화하면 경제가 죽어. 라고 하는 옛날 얘기를 시대가 완전히 바뀐 상태에서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경제에 정치가 지나치게 개입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리고 파이를 키울 기회를 우리 계속 놓치고 있는 거죠. 파이를 키워야 부자도 더 많은 부를 쌓게 됩니다. 파이가 점점 작아지면 부자도 생존의 기회가 어렵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문제를 걱정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빌 게이츠나 마크 제커버그, 페이스북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버는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된다. 그래야 시장이 유지된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유지된다. 안 그러면 과도한 집중으로 특정 기업 몇 개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은 다음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가 전체적으로 망가진다. 거기서 기본소득을 하자고 한 거죠. 이걸 생각해 보면 성장을 담보하는 것은 지금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물론 투자 자본이 부족한 저개발 국가 빼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 국가들은 분배를 공정하게, 성장의 기회를 공정하게,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 성장의 길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거기서 파생된 건데, 성장과 제가 기업 중심이냐 노동 중심이냐, 그래서 기업 중심, 기업 프렌들리는 반노동이어야 하느냐, 친노동은 노동 중심 사고는 반기업이어야 되냐. 과거에는 그랬어요.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자들 막 쥐어짜야 됐죠. 농촌도 막 분해를 해야 됐죠.
그래가지고 도시로 노동자를 막 밀어넣은 다음에 농산물 가격을 낮게 유지해야 저임금을 견딜 수가 있죠. 이 모든 정책이 그랬어요.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고 도시로 노동자들을 많이 밀어넣은 다음에 노동력을 최대한 많이 공급해서 노동력 대가를, 즉 노임을 싸게 주고 기업들이 고용할 수 있게. 그럴 때는 친노동 정책을 하면 반기업적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상태가 또 벗어났어요. 그런 방식의 노동을 억압하는 방식의 기업 활동은 이제 한계 기업이라 그렇지, 첨단 산업이나 아니면 기술 중심의 수출 대기업이나 어쨌든 이게 좀 뛰어난 기업들은 그런 방식의 노무 관리를 해가지고 미래가 없어요. 지금은 노동자들의 창의적인 사고, 자발성, 개성, 또 그에 기반한 혁신, 이런 게 이제 기업의 성장 모멘텀이 되는데, 성장이 토대가 되는데, 기업이 노동자를 막 탄압해가지고 막 말도 못하게 하고, 단결도 못하게 하고, 임금 상승해라고 데모하면 막 경찰 동원해서 탄압하고, 이런 기업이 국제 경쟁에 갖겠습니까? 네, 가지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은 역시 기업의 내용, 산업의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적정한 임금을 받고 노동자들이 미래가 있다고 믿어져야 그 기업이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친노동이 반기업, 친기업이 반노동이라는 생각은 정말 흑백 논리에 빠진 과거 사고입니다. 지금은 친경제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의 처우도 개선되고 노동자들이 의욕을 가지고 성실하게 혁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게 이제 기업의 새로운 성장 발전의 토대가 되고, 이런 선순환 경제라야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요. 제가 사람들이 그런 기억을 자주 하는데, 제가 노동자 출신이고, 노동자들이 보호받고 노동자들의 권익이 신장돼야 경제가 산다고 하는 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대공황을 극복한 미국의 루즈벨트가 한 얘기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가 대공황은 독점 때문에 발생한 거죠. 우한 경쟁 때문에 한쪽으로 너무 집중이 되다가 자원이 한쪽에 쌓여서 썼고, 이 필요한 사람은 못 쓰는 상태가 발생해서 대공황이 발생했는데, 그때 정책이 뭐였냐면 노동자를 보호하는 거였어요.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반치 행동을 하고 기업과 싸워서 처우를 개선하고, 그래서 소비가 늘고 기업의 생산 기반이 늘어나고, 특정 기업은 피해를 볼지 모르지만 산업 전체는 활력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노동자들이 다 중산층이 되면서 미국이 50년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해가 있는데 신노동 얘기를 했더니, 이거로 반기업, 우리나라는 이 흑백 논리가 너무 심해요. 좌 아니면 우입니까? 왜 중간은 왜 없어요? 진보 아니면 보수입니까? 중간은 왜 없어요? 흑 아니면 백입니까? 회색도 있잖아요. 빨간색도 있잖아요. 노란색도 있잖아요.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 흑백 논리 때문에 친기업은 반노동, 친노동은 반기업 경향이 있는데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제가 매일경제가 도지사 취임한 후에 기업 임원, 중소기업 임원 50명, 대기업 임원 50명을 놓고 투표를 했어요. 전국의 17개 시도지사 중에서 가장 친기업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투표를 했는데 놀랍게도 제가 압도적인 1등을 했어요. 놀랐죠? 별로 안 놀라네요. 그건 기업 임원들은 제가 어떤 행정을 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비난을 받더라도 저는 과감하게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죠. 시유지 아주 싸게 임대해 주죠. 이거 가지고 나보고 특혜 줬다고 비난하는 정치인들이 있던데, 아니 기업이 혜택을 안 주면 말로 옵니까? 구미로 말로 와요. 구미에서 세금도 좀 깎아주고, 뭐 이런저런 뭐 기숙사나 아니면 문화시설 짓는 것도 시에서 도와주고 도에서 도와주고 하니까 여기 오는 거지. 똑같은 조건이면 말로 와요. 혜택을 안 주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습니까? 기업이 저절로 오는 걸 입 벌리고 기다리지 않는 다음에야 뭔가를 줘야죠. 그래서 기업이 아무것도 안 주고 기업을 데려오라는 건 이게 납치해 오라는 얘기인데, 기업이 납치됩니까? 유치는 뭔가 유인책을 주고 데려오는 거죠. 제가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성남에 있으면서. 이 지방에 있는 기업들을 한 몇 개 제가 성남으로 끌어오는 바람에 제가 특정 지역에 비난을 받고 있긴 한데, 오히려 제가 성남시장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여서 제가 그렇게 했고요. 어떤 친노동이 반기업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친노동, 친기업을 통해서 친경제로 가야 된다. 성장의 모멘텀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성장의 모멘텀은 공정한 질서, 공정한 분배, 균형의 회복을 통해서 만들 수 있고, 공정성장. 두 번째는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팬데믹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을 취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고 새로운 산업을 대대적으로 창출해내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 그것도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지방에 더 중점을 두면 효율성이 올라가겠죠.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민주당이 180석이나 되는데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대체 뭐냐? 저는 정치는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은 정치는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 나한테 힘이 있어. 권력이란 정치학적 정의가 그렇죠. 내 의사를 타인에게 관철하는 힘. 싫어도 해야 돼요. 그게 권력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죠. 정치인들은 도대체 존재가 본질적으로 뭐냐? 지배자냐? 지배자. 내가 권력을 가졌으니까 막 따라와 하는 지도자 또는 지배자냐? 아니면 국민이 맡긴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대의인. 험하게 얘기하면 공복, 공적 모습, 국민의 모습, 공복. 이 두 가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권한에는 책임이 따라요. 그건 지배자는 책임이 없거나 적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지배자가 됩니다. 권력은 행사하니까 책임 안 져. 그래 하고 싶은 거 아니야. 내 중심이야. 국민 중심이야. 그건 지배자죠. 그런데 책임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충직한 모습인 겁니다. 충직한 모습. 그래서 이거는 지배자냐, 예의이냐, 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세상은 보수라고 불리는 영역이 원래 힘이 셉니다. 이번도 진보 계획이라고 하는 건 반직하긴 한데 힘없는 사람들의 조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동량은 기울어져 있어요. 돈, 권력, 언론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보수. 이걸 보전하는 진보 개혁 좀 바꿔서 잘 살아보자. 이게 약자들이거든요. 본질적으로. 힘은 원래 약한 거예요. 약한데 그래서 이거 원래 진보진면은 비주류 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전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느 날 180석을 가집니다. 정부의 행정권력, 즉 대통령이라고 하는 행정권력, 입법권력, 지방권력 이걸 다 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다 가졌어요. 즉 압도적 주의가 됩니다. 압도적 주의. 압도적 주의는 뭐냐? 권한은 큰데 그만큼 책임이 큰 거예요.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비가 와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발목을 잡았다. 그거 핑계 댈 수 없어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때 착각이 든 게, 저도 한때 착각이 든 게, 내가 대장동, 국민의힘에서 민간개발업자들 100% 다 주려고 LH에 공공개발하는 거 못하게 막고, 그래서 포기한 걸, 하필이면 이재명이가 당선돼가지고, 민간을 왜 개발하냐, 그거를 다 먹냐. 이거 공공에서 100% 한수하겠다 해서 공공개발하는 거를 시의회 통해서 4년 동안 막고, 막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어제 공공개발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으니까, 기회를 박탈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민간한테 기회를 줄 때 내가 70%는 내가 뺏어오겠다. 이래가지고, 예상되는 이익의 70%를 내가 뺏어왔잖아요. 내가 잘했다고 했는데, 저를 막 비난하더라고, 국민들께서. 야촌이 잘못됐잖아요. 아니, 야촌이 어떻습니까? 야촌이. 저는 70% 해줘야 되잖아. 이게 당근에 최대 수익하는 거 손바닥에 그랬더니, 국민들이 자꾸 저를 비난하길래 제가 처음에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저도 정치인이고, 집권 여당의 일원이고, 권한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국민이 공공조화를 못하게 막고 민간조화를 하고 강요를 하고 수년간 더럽혔을지라도 100% 환수 못해가지고 1조 원 가까운 수익 중에서 3천억을 그다리 가져가가지고 뭐 50억 클럽이니 뭐 100억씩 줬다는 이렇게 한 거 너도 책임 있다라고 하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한 책임을 지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권한을 내가 갖고 있었어요. 누가 막았다. 그네 사정이고 내가 당신한테 일을 맡았을 때는 완벽하게 일 처리하라고 하는 걸 기대했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못했어. 그럼 책임져야 돼.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라는 걸 최근에 체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대한민국의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압도적 주류 세력이 현재는 돼 있기 때문에 밀려나게 생겼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다 맡겨놨더니 하는 것도 없고 우리가 아프고 힘들다고 하고 별로 느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동감한 것 같고 뭘 하긴 해야 되는데 속도는 느리고 막 복잡해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바꾸자 이렇게 된 거죠. 여하튼 바꾸자. 이재명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여하튼 너도 뭐 됐다. 여하튼 바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180석에 앞으로도 분류가 됐는데도 결국은 국회의원 뭐 5선, 6선 뭐 이런 사람 빼고 영선 국회의원 한 분도 아니고는 영선 윤석열, 영선 이재명을 후보로 뽑아버린 것도 좀 바꾸자 이런 열망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바꿔야죠. 민주당도 바꾸고 정부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재명은 윤석열이 아니고 이재명은 문재인도 아니고 이재명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국민들에게 새로운 꿈도 만들어드려야 돼요. 새로운 기회도 만들어드려야 돼요. 도전할 수 있는 세상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기회가 적어가지고 신고하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둥지에서 떨어지면 죽는데 누가 둥지에 떨어져 죽을 거냐를 놓고 전쟁을 벌이고 적이 되어버린 상황을 바꾼 기회가 넘치는 그래서 전쟁이 아니라 경쟁을 하고 경쟁에서 부족히더라도 그 다음에 기회가 있는 그런 세상을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진정한 변화가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 민주당도 저를 뽑았으니 저의 철학과 가치와 비전에 맞춰서 민주당도 변해야 돼요. 그 핵심이 뭐라고요? 기인해, 기인. 책임을 이행해야 된다. 그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남 탓하지 말고 핑계 댈 수 없다. 국민이 원하고 필요한 일을 발목을 잡으면 최대한 토론하고 논쟁하고 설득하되 안 되면 아유 얘가 발을 잡는데요. 그러고 샤워를 보내면 안 되죠. 그거 하라고 다수결 의석을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거예요. 뭐 비난하면 비난을 받아요. 잘못됐으면 당연히 정권 내놔요. 잘못됐으면. 책임져야 됩니다. 다 했으면 박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한다든지, 눈치나 보고 세월을 보낸다든지, 야당이 잘못 잡았다고 핑계나 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지 않는 방법을 가져갑니다. 이 세 번째가 제일 곤란한 질문인데, N번방 규제에 관한 법률이 이제 시행된다. 근데 이게 보니까 사전 법률 비슷한 거 아니냐고 반발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 좋아요. 표현의 자유. 언론 표현의 자유 좋습니다. 언론의 자유.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어요. 본질적 한계와 법률적 한계가 있습니다. 본질적 한계. 내가 권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권리만큼 의무가 따른다. 권한의 책임이 따르는 거죠. 내가 즐겁자고 하는 일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되는 거죠. 누군가의 인격을 침해하고 누군가의 미래에 녹취를 하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가하는 일은 내가 그걸 이용해서 내 자유와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 법률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합의했잖아요. 우리가 합의를 했으면 그 합의에 우리가 따라야죠. 대인 이주 국가 아닙니까? 자,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으면 그 경위야 온갖 논쟁이 있었겠지만 일단 우리 합의했으면 꼭 합의를 따라야죠. 규칙을 따라야죠. 법을 따라야죠. 법을 거치기 전까지 우리가 합의된 법을 지킨다. 이 기본 아니겠어요? 표현의 자유도 이제 그 두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언론의 자유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언론이란 민주주의
특히 개인 민주주의 처리에서 주권자들의 판단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신.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데 함부로 탄압하면 안 된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헌법이 보호하라고, 자, 헌법이 민주주의 체제를 보장하라고 언론의 특권과 그 보호를 했더니 그걸 이용해가지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가지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면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요.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거 아닙니까? 자, 아까 얘기했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 더 호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댓글에다가 내 개인으로 막 이재명이가 뭐 어떻게 해서 가짜로 막 썼어요. 왜 이래? 이렇게 비난하는, 혼나는 정도 끝날 수 있지만, 언론의 이름으로 가짜 뉴스를 부언하게 이재명이 어디서 돈을 받았어. 이런 거 쓰는 거는 국민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고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제재해야 된다. 마찬가지죠. N번방 음란물 문제도 누리는 자유에 비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으니까 또 사회 질서에 반하는 거면 하면 안 되죠. 자, 너무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버렸는데 다른 분 어디 오른쪽에 할까요? 오른쪽 이 라인에 이 오른쪽 라인에 다시 한번 들어오세요. 그렇다 말하면 우리 맨 뒤에 같이 계신 분이 하시고 다음에 오른쪽 라인에 우리 준비를 해주세요. 아, 그렇군요. 네네. 저는 그 경영학과 의사 지금 17년도에 졸업했고 지금 이제 후보자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그냥 보게 됐습니다. 8년째 대학을 다니시는 건 아니고요. 아니죠. 17년도에 네네네. 지금 이제 오늘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아, 네. 저는 이제 구미에서 이제 계속 자라나고 있었고 졸업도 이제 구미에서 대학교 마쳤고 그리고 첫 직장도 구미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느낀 점은 사회에서 느낀 게 제가 구미에서 일하다가도 문구라든지 이런 캠퍼가 줄어드니까는 사무소가 폐쇄돼가지고 제가 이제 경기도에 오래 갔었고 그러다가 다시 구미로 내려와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제가 느낀 점은 가면 갈수록 계속 지방이 죽고 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제가 아까 전에 후보님이 말씀하셨던 지방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지방에서도 캠퍼가 늘어나고 지금 수도권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지방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건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도 후보님께서 이제 경기도지사 하셨던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최근에 있었던 SK 하이닉스 같은 구미도 유치 전에 시작했었고 농민 청주 이런 것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구민이 이제 많이 좀 붙여서 들어갔을 때는 많이 힘들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만약에 청주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결정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당시 용인에 유치를 하시면서 경기도에 모든 게 집중이 되는 상황이구나 수도권에 그게 지금 후보님이 탓하는 게 아니라 후보님과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위치에서 하셨다는 그 충분히 하셨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희 청년들이라면 아니면 제가 졸업생 입장으로서 후배들을 얘기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게 지방에 일자리는 있습니다. 일자리는 있는데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소속권이라든지 이런 대도시 수준되어 있다 보니까는 저희도 여기에서 이제 터전을 바꾸고 싶은데 다 수도권으로 물려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 지금 현재 만들어진 공공대도 이제 저희 꿈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산단의 이 인력을 보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점 대학교인데 계속 이렇게 수도권이라든지 다른 타지로 가다 보니까 그런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정책들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만약에 이제 경기도지사였다가 이제 그냥 대통령이 되신다고 하면은 지방 이런 곳에 어떻게 이제 인프라를 줄 건가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수도권에 모든 게 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수도권 사람들이 일이 잘못되면 또 수도권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지방 이렇게 할 수 있지
지방에서 오히려 또 수도권에서도 안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자. 네, 매우 구체적이고 타당한 지적이기도 하고 또 아픈 지적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균형 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이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균형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면 그럼 수도권 싫어하지 않을까? 보통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치인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체험해본 우리 국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로 제가 실제 이제 경기도도 남쪽과 북쪽, 한강 이남과 한강 이북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특히 휴전선 근처에 가면 갈수록 군사 규제, 또 수도권 규제, 또 동쪽으로 가면 상수원, 수도 물먹이 되니까 상수원 규제, 이 3중 규제 때문에 북동부 지역은 전혀 발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화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생산도 낮고, 또 개발 장벽도 낮고, 다 낮아요, 낮아요. 왜 세금도 적고, 지방 기초단체, 기초지방정부들도 취약하고. 남쪽은 뭐, 진짜 하루가 되게 발전하죠. 그래서 제가 이건 문제 있다. 북부에 기업들이 예를 들면 어쩔 수 없는 규제가 있으니까 그 안에 기업들 보고 너 손해보고 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공공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건 있다. 첫째로 재정을 많이 투자한다. SOC 개발 예산, 뭐 도로, 뭐 등등. 이거 북쪽에 많이 투자한다. 또 공공기관, 그거는 꼭 공무원에 준하는 거니까 다 북쪽으로, 동부 쪽으로 최대한 옮긴다. 이런 걸 해봤는데 표가 별로 안 떨어져요. 표가. 그러니까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뭐 간단히 얘기하면 정부가 가진 역량을 지방에 더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재정, SOC 투자, 공공기관 배치, 교육기관 배치. 제가 이거 교육기관에서 좀 황당한 걸 발견했는데 같은 국립대인데 서울에 있는 국립대가 1인당 교육비 지원이 훨씬 많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지방을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옛날에는 소위 말하면 아주 험하게 얘기하면 몰빵, 한 군데 다 집중한다. 이 정책, 그 정책의 그 유산 같은 거죠.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안 보이는 데서. 이런 것들을 고치면 된다. 고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발하거나 왜 내 걸 뺏어가는 거야? 경기도의 남쪽 주민들이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경기도에 제가 취임한 후에 SOC 투자 예산은 원래 북쪽이 인구도 350만 밖에 안 되고 남쪽이 1000만이기 때문에 남쪽이 6, 북쪽이 4, 6대 4였어요. 제가 취임한 후부터는 이게 바뀌어가지고 북쪽이 6, 남쪽이 4입니다. 북쪽에다 90만 원 투자하고 있는 거죠. 도로니 뭐 공공시설이니. 그런데도 남쪽에서 저보고 이재명 저 북쪽만 도와줘. 찍지 말아야지. 이게 남쪽의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도권 시장과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을 지금 11년쯤 하다가 제가 대선 후보로 불려 나왔죠. 근데 왜 저를 대선 후보로 우리 국민들이 찍어줬을까요? 잘하니까. 제가 뭐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뭐 가진 돈이 많습니까? 무슨 폼이 나는 뭐 엄청난 경력이 있습니까? 뭐 조직이 있습니까? 우리 김영건 위원장 많이 도와주셨지만. 응?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저를 선택해 주셨어요. 당원들이 저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일 잘하더라. 맡겨놓으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더라. 경기도 사람 부러워. 성남 시민 부러워. 야, 우리도 부려먹자. 이런 게 아마 제일 큰 영향이었을 거예요. 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취임한 첫 날부터 지금까지 균형 발전해야 된다. 지방 우선 투자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를 계속 뽑아주더라고요. 그건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이에요. 우리 국민들 그렇게 수준 낮게 나 안 줬어? 나빠. 불합리하지만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겠어? 이러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공리의식이 가장 높은 국민이 아닐까 싶어요. 마스크도 안 주면서 마스크 쓰지 않으면 집에서 나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진짜 새벽에 자기 돈 들여서 마스크 살라고 줄 서가지고 2시간 줄 서서 마스크 한 개 2,500원씩 주고 쓰고 밖으로 나오는 이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믿자. 그런 면에서 균형 발전 정책을 취한다고 해서 정치적 지지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제대로 하면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런 마음을 먹을 철학과 가치와 비전이 있냐 없냐예요. 저는 확고하죠. 그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얘기하는데 제가 사실은 그 지방에 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맡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한다. 제가 사실 울산에도 좀 못할 짓을 했어요. 울산에 현대중공업 R&D 센터가 있는데 성남시에 있는 시유지를 수십 년 장기 저리로 빌려줘가지고 거기다 R&D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울산에서 근무하던 현대중공업 연구원이 성남 분당으로 온 거예요. 제가 만약에 국가 정책을 했다면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애쓰지 않았을 텐데 저는 성남시장을 했습니다. 시유지가 놀고 있으니까. 법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특혜 줬다고 우리 야당에서 나 비난하던데 그런 걸 줘서라도 놀고 있는 땅 뭐합니까? 그래서 R&D 센터 5,000명 근무하는 R&D 센터를 지으면 일단은 동네 매출 올라가고 세금 많이 늘어나고 뭐 상권 활성화되고 다 좋잖아요. 근데 이제 울산이나 또 현대중공업의 R&D 센터들이 있는 곳은 손해를 보겠죠. 제가 만약에 국가 경영을 했다면 울산이나 지방에 그걸 유지해도 될 정도의 연구원을 구하기 어려워서 사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연구원을 구하기 쉽다. 고급 인력을.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구할 수 있는 조건을 쫙 만들어주고 지원해주면서 여기서 하라고 했겠죠. 그러나 저는 성남시장이었으니까. 제가 경기도지사 하면서 또 하나 부산에서 뭘 하나 제가 유치를 했는데 웨이브파크라고 인공 서핑장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예요. 근데 부산에서 2년 6개월 동안 맨날 심사만 하느라고 맨날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이거 해결하면 이거 안 된다고. 이거 해결하면 또 이거 안 된다고. 또 그다음 하면 또 이거 안 된다고. 이걸 2년 6개월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제가 듣고 그냥 우리가 다 해결해 준다. TFT 만들어가지고 시흥시에 마침 못 팔고 골치 아픈 땅도 있어서 수자원공사 시흥시 경기도 TFT 만들어가지고 지금부터 무조건 그 단일 컨트롤 팀에서 다 처리해 준다. 그래가지고 결론은 인허가 해주고 땅 사고 건축허가 무슨 시설허가 하고 공사 착공해서 짓고 하는데 2년 만에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개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부산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제가 10,000명이 넘게 고용되는 엄청난 새로운 일자리인데 경기도 시흥시로 뺏겨버린 거예요. 예, 이런 거. 이건 사실은 관심과 정성이 부족이었던 거죠. 어쩌면 역량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안 되는 이유만 찾으니까. 우리는 되는 이유를 찾아내라.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 왜 안 되는 이유가 말이 안 된다는 걸 깨는 거예요. 그걸 필요하면 규정을 바꿔요. 목표를 딱 정하고 거기다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2년 만에 다 지어서 개장해버렸다 우리는. 안 되는 인허가 되냐만 해도 2년 6개월 싸웠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뭐 경기도지사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국가를 책임지게 되면 국가의 입장에서 균형발전 정책은 정말 최대한 게 저는 국가가 나 살아남는 길이라고 봐요. 제가 미리 모든 말씀해서 드린 거니까 그 부분을 생략하기로 하고 지방에 일자리는 많은데 질이 떨어진다. 당연하죠. 소위 한계 기업들만 있고 저임금 주는 외국인 노동자 써야 겨우 유지하는 그런 기업들만 남아있으니 그 밭을 바꿔야 되겠죠. 산업도 전환하고 고효율 산업을 바꿔내야 되고 지방에서도 기업 활동을 해도 이익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쉽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내는 게 정부가 하는 얘기죠. 기업이 성장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죠. 또 기업의 질이 첨단 산업으로 전환되고 예를 들면 생산성 높은 기업으로 성장하면 거기서 질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그 조건을 만들어내는 게 정부 역할이고 특히 이제 미래 속도가 빠른 이 미래 사회에는 규제 합리화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관료가 모든 걸 다 알아가지고 다 예측해서 그래 이것만 해라. 그 외에는 못해. 그래서 저렇게 요즘 안 그렇죠. 세상이 너무 빨라가지고 관료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꿔야 된다. 확실하게 위험한 이거 빼고는 이건 못해. 이거 하면 안 돼. 외에는 다 해라. 근데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사후 규제하겠다. 이렇게 해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하고 기술 개발하고 시장 개척하고 하겠죠. 근데 그게 정부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방이 소멸하지 않게 하는 것은 이제는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다. 그런 생각을 실천을 해야 되겠죠. 자, 이번에 이쪽에 이쪽에 아무나 마이크 드신 분 가까운 쪽에 들으세요.
그래요. 짧게 제가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질문이 막 부먹이냐 찍먹이냐 이런 거 물어보면 내가 금방 대답할 텐데, 예? 좋아하는 노래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내가 금방 할 텐데, 이런 막 심각한 문제를 물어보니까 제가 그냥 슬쩍 넘어가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기계공학과 이동훈씨가 아닙니다. 관련해서 한 정부는 탈원전 기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바꿀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이유는 정부에서도 탄소 중립을 치면서 전기차를 들여두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전기를 만들 때 있어 화석 연료를 찍어 만드는 게 과연 전기차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환경도 크게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대량의 전기를 얻을 수 있는 게 원자력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 사업이 탈원전을 하면서 흔들흔들거리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방송국도 흔들리고, 이와 관련된 공소기업이나 공영기업들이 흔들리고 있다고 기사를 봤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부모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네.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쟁점들을 좀 포함한 질문이어서 매우 어렵긴 한데 가능하면 짧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생산한 전기로 전기차를 운영한다는 게 대체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맞는 말이죠. 천연가스를 분해해가지고 만든 수소로 에너지를 충전받아서 기계를 운영하거나 차를 운영하는 것이 이게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냐? 탈탄소 정책이라고 할 수 있냐? 맞는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수소를 그레이 수소 또는 뭐 블루 수소, 또 그린 수소 이렇게 분류를 해요. 완벽하게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거. 화석 연료를 사용하되 그래서 발생하는 만큼 탄소를 포집해서 없애는 그 수소, 그다음 그런 거 없이 그냥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만드는 수소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중에 가장 친환경적인 것은 재생 에너지로 만든 수소가 가장 바람직하죠. 문제는 이게 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때 우리의 관념이 뭐냐면 돈이 많이 든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조력, 하여튼 등등. 생산 단가가 높다.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원자력 해야 된다. 화석 연료를 대체하려면 원자력 볼 수가 없지 않냐. 재생에너지 너무 비싼 거 어떻게 기업이 감당하란 말이냐.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건 현재 상태에서만 맞는 얘기죠. 현재 상태 우리나라에서만 맞는 얘기다. 이미 유럽이나 이런 데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발전이 많이 발전한 나라, 그러니까 이전부터 탄소를 줄여보려고 재생에너지에 집중했던 나라들, 무려 이명박 대통령 때도 이걸 한다고 말은 했는데 안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거 한다고 해놓고 말은 해놓고 안 했어요. 계속 탄소량 소비량이 늘었어요. 이제 와서 줄이려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하여튼 그 이전부터 이미 파리협정에 의해서 탄소를 줄여왔던 나라들은 재생에너지로 산업을 많이 전환해놔서 이미 화석연료 발전 단가보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더 쌉니다. 이미 더 떨어졌어요. 이미 유럽은. 그리고 10년 이내에 재생에너지의 생산 원가가 원자력 전기 생산 에너지보다 생산 단가보다 더 떨어질 거라는 예측이 일반적입니다. 10년 안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전을 계속 지어야 되냐? 라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죠. 원전 하나 짓는데 한 10년 걸리거든요. 그때는 아마 재생에너지 가격이 역전해 버렸을 거다. 그 점이 하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에너지를 과연 재생에너지로 쳐줄 거냐. 우리가 보통 이제 RE100 이런 얘기 하죠.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하는 물건만 사겠다. 재생에너지 100% 생산된 에너지만으로 생산된 부품만 사겠다.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수백 개가 됐어요, 벌써. 이럴 때 과연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쳐줄 거냐? 논쟁이 지금 심한데
안 쳐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인류 지구에 위협을 가하는 생산 방식인 건 똑같거든요. 탄소도 문제지만 핵 폐기물 그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 사고 나서 후쿠시마처럼 위험하게 수십 년에 한 번씩만 사고 난다 치더라도 체르노빌, 후쿠시마 혹시 이 간극 사이에 한 번이라도 사고가 더 나버리면 엄청난 이 피해를 비용으로 계산하면 그 비용이 얼마나 크겠어요? 위험 비용. 그 다음에 이게 수만 년 가지 않습니까? 수백, 수천, 수만 년을 가는데 이 폐기물이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나중에? 그 후손들 보고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문제들도 있다. 그래서 저는 탈원전과 관련된 정책, 원전 정책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름을 탈원전이라고 했는데 소위 말하면 탈원전이 아니고 탈원전은 원전 다 없애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감원전 정책으로 그 표현을 좀 바꿔야 된다. 감. 원전을 줄인다. 어떻게 줄이냐? 만들고 있는 거 다 만들어.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계속 운영해. 그러나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다 쓸 때까지 쓰고 그 사이에 시간이 수십 년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재생에너지로 다 전환을 해가자. 그럼 어디까지 지을 거냐? 착공한 건 진짜 아까 결정된 거죠. 설계했던 거를 질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싸움이 난 겁니다. 한울 3, 4, 5기. 저는 그 문제는 정책 결정이란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그 정책을 결정해야 될 당시의 상황, 예측되는 미래 상황, 이 상황을 고려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니까 주권자의 의사, 소위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 이 측면에서 저는 재평가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미 안 하기로 했으니까 끝까지 안 한다 하지 말고 그것도 뭐 고집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마이크 드신 분 마음대로 하나 드리십시오. 거의 다 끝나가네요. 시간이 몇 시까지였어요, 예정이? 원래 12시까지였습니다. 근데 제가 15분 늦었죠. 원래 몇 분이었어요? 원래 12시까지 좀 늦게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원래 11시 하기로 했는데 제가 15분 늦었고